세계시민이라는 책에 연재된 연재물인데 나중에 책으로 묶어서 나왔어요. 단행본으로. 근데 이게 대단히 최장기 베스트셀러가 돼서 중국을 알려는 사람 마치 이게 뭐 소설인지 다큐멘터리인지 알 수 없는 이 글을 거의 다 읽었는데 늘 정확한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인기리 오랫동안 미국에서도 오랫동안 팔리게 돼요. 근데 여기서 세계시민은 그 중국인을 가리키는 거야. 알탕기라고는 니엔 알탕기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우리가 세계시민은 서양에서 온 걸로 알고 있지만 서양인들은 최초 세계시민은 이 사람인 걸로 생각하는 영국인들은 그런 경향이 있다. 자, 골드스미스의 세계시민. 올리버 골드스미스는 중국 사안이라는 제하에 1760년 2월부터 1761년 8월까지 2년간 일주일에 2번 퍼블릭 레지 공개장부에 가상의 중국인 여행자의 가공적 편지를 연재했다. 그는 123회로 완결된 연재글들을 모아 1762년 익명으로 세계시민 또는 런던에 사는 중국 철학자가 동방의 친구들에게 보낸 편지들이라는 제목으로 출판했다. 이 책은 이후에 실명으로 19세기 초까지 판을 거듭하며 계속 간행되었다. 이 글은 공자의 제자인 리엔치 알탕기라는 중국의 가상의 중국 철학자가 영국을 여행하면서 주로 고국의 친구 품화암에게 서신을 보내 구계자의 눈으로 영국의 사회와 예절을 반어적으로 꼬집고 때로는 도덕론적으로 촌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영국의 사회도덕을 공자의 도덕 철학적 관점에서 해부하고 비판한 것이다. 골드스미스의 이 책은 즉각 불력되었다. 미학적으로 신호와저리를 싫어하는 고전주의자 골드스미스. 골드스미스는 원래 조금도 진중파가 아니었다. 차라리 그는 고전주의자로서 중국 문화에 대해 냉담하거나 무관심했다. 그는 당대의 천정까지 치솟은 영국의 중국 열강에 대해 줄곧 초연한 고답적 태도를 취했다. 심지어 그는 영국을 휩쓸고 있는 신화저리에 대해서도 달갑지 않게 생각했다. 신화저리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의 고전주의 미감의 잔재는 세계시민의 편집자 머리말에서도 느낄 수 있다. 나는 새로운 모험을 하기로 결심했다. 중국의 가구, 번지르르한 장식품, 불꽃놀이는 오래전부터 패션이 되었다. 나는 작은 짐의 중국 도덕을 시장에 출하하려고 애쓸 것이다. 중국인들이 우리의 미감을 해치는 데 이바지했다면 나는 중국인들이 우리의 지성을 개선시키는 데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시험해 볼 것이다. 중국인들이 우리의 미감을 해치는 데 이바지했다는 말에서 신화저리에 대한 골드스미스의 못마땅한 감정을 읽을 수 있다. 또한 그는 중국인들을 싫어하지도 않고 또 그들을 숭배하거나 존경하지도 않는다. 중국인들은 언제나 간결한데 그 리엔치 알탕기도 그렇다. 중국인들은 소박한데 그도 그렇다. 중국인들은 근엄한데 그도 그렇다. 중국인들은 종종 둔한데 그도 그렇다. 중국인들은 점잖다라고 평해해야 할 대목에서 중국인은 종종 해자를 하나 빼서요. 중국인들은 점잖다라고 평해야 할 대목에서 중국인은 종종 둔하다고 평하는 이 말에서 골드스미스가 중국인을 존경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골드스미스는 머피의 중국의 고아라는 평론에서 중국 문예물, 원작들의 장점을 극소화한다. 영감을 주는 여신의 영향을 느껴본 모든 국민들 중에서 아마 중국인은 가장 낮은 부류에 위치해야 할 것이다. 그들의 공연물들은 상상할 수 있는 한에서 가장 차분하다. 우리가 이미 본 그리고 아마 곧 공간될 저런 시작들이나 소설 번역들에는 상상력을 자극하거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단 한 번의 시도도 없다. 그러므로 이런 작품들은 모방의 가장 부적절한 모델들이다. 아마 이것을 알았을 볼테르는 원작 구성으로부터 아주 상당히 일탈했다. 우리의 영국 시인 머피는 훨씬 더 일탈했다. 그리고 구성은 보다 더 유럽적이 되는 것에 비례해서 더 완벽해졌다. 머피 씨는 원작 줄거리의 많은 상황을 생략하고 그 자신의 줄거리를 여러 개 더함으로써 우리에게 참으로 중국적이지 않더라도 적어도 완전히 시적인 연극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 중국의 고아는 어떤
중국의 고아 조씨, 조씨고아 뭐 여러 가지로 많이 번역을 하지만은 조씨라는 가문을 도안고라고 하는 권력자가 없애버리기 위해서 음해를 해가지고 다 제거하고 그날 태어난 아기는 못 죽여요. 못 찾아. 왜냐하면 정령이라고 하는 그 조씨 가문의 대단히 그 오랜 그 후원자가 이 아이를 빼돌리거든요. 빼돌려서 자기가 감춰놔요. 그랬더니 이제 아기가 사라졌다는 걸 알고 이 도안고라는 재상이 그날 태어난 모든 아이를 다 죽이라고 그래. 그래갖고 다 죽이고 근데 영화에는 죽이는 게 아니라 다 광장에 끌어모으는 걸로 하던데 이 정영의 집을 뒤지면서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영이 자기 자식을 내놔요. 자기 친구 조 씨의 자식은 감춰놓고 그래갖고 또 조 씨가 살아. 그래갖고 장성해서 도안고에게 복수를 하는 조씨 고아 대복수라고 또 소설 이름이 되어 있는 것도 있어. 지금 조씨 고아라고 해서 우리나라 채널에서도 볼 수 있어요. 계속 하고 있다고 지금도. 근데 간단히 끝내지 않고 뭐 대단히 긴데 이건 진나라 중국의 진나라에 실제 있었던 역사예요. 그걸 사마천이 써놨는데 이것을 이제 문예가가 소설로 이제 각색을 한 거예요. 근데 유럽에서 이 스토리가 공전어 데이트를 치는 거예요. 아담 스미스도 읽었어요. 아담 스미스가 자기가 도덕 감정론에서 그걸 보았다고 2번이나 봤다고 썼던가 3번이나 봤다고 썼던가 그렇게 써서 연극을 얼마나 그 당시에 감수성을 많이 자극했는지. 여기서는 지금 이 사람은 많이 번안을 하면서 바꿨기 때문에 그 정도로 히트를 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깎아내리는 거 보면 이 사람은 친중파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친중파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고 지금 인용하는 거야. 자. 이것은 골드 스미스가 머피의 각색본 중국의 고아를 디알드의 중국 통사에 실린 불력 대본 차우치쿠오 엘러 또는 조씨 가문의 작은 고아와 비교하면서 하는 말이다. 디알드의 이 불력본 조씨 가문의 작은 고아는 원래 마약설이라는 중국 이름을 가진 프레마르 예수의 선교사가 1731년에 번역한 것을 무단 전제한 것이다. 프레마르 불력본은 드라마 원본의 언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청중에 대한 호소력이 강한 노래들을 번역하지 못했다. 이런 까닭에 디알드는 노래가 있는 장면들이 있는데 이 노래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암시들과 우리가 인지하기 아주 어려운 언어 형상들이 가득해서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골드스미스는 번역본은 이런 심각한 문제점들을 아는지 모르는지 저런 경박한 말들을 늘어놓고 있다. 게다가 프레마르의 조씨 가문의 고아에 대한 골드스미스의 평가는 볼테르의 평가와 완전히 상반된다. 볼테르는 그가 중국 제국의 모든 기술들을 다 합친 것으로부터 배운 것보다 프레마르의 조씨 가문의 고아로부터 중국적 본성에 관해 더 많이 배웠다고 말한 바 있기 때문이다. 볼테르의 중국의 고아는 원본에 담긴 도덕적 내용을 강화한 각색 작품이었는데 골드스미스는 프레마르의 조씨 가문의 고아에서 이 도덕적 의미마저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듯 중국과 중국인들의 문화에 동조하지 않으면서도 그리고 중국과 공자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도 골드스미스는 왜 세계 시민이라는 중국인 관점의 풍자 소설을 썼을까? 그것은 그가 중국 문화에 열광하는 당대의 입맛에 영합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사촌에게서 돈 벌라고 쓴 거야. 돈 벌라고. 근데 이게 너무나 지배적이라 거의 영합하지 않고는 돈을 벌 수가 없어. 이게 좀 굵게나 쓰는 친구인데 그래서 나는 이게 반증으로 얼마나 유행을 했을까라고 반증해 주는 것이다. 자. 사촌에게 쓴 1758년 8월 14일자 편지에서 그는 단지 중국 열기에 영합해 중국에 관한 자식의 박식함을 자랑해서 인기를 얻으려고 의도했을 뿐이라고 말한다. 골드스미스는 이 편지에서 건방지게도 자신을 유럽의 공자로 언급했을 정도로 공자에 대한 지식을 자랑했다. 결론적으로 1760년대는 중국과 신호와 저리를 달갑지 않게 여기는 골드스미스조차도 중국과 공자를 잘 아는 척 여기저기서 주워 모은 지식, 정보들을 지분거려
중국과 공자에 관한 글들을 발표해서 잘난 체 해야 할 정도로 영국의 중국 열광과 공자 숭배는 절정에 달해 있었던 것이다. 공자 철학에 대한 골드스미스의 엉터리 지식과 무지, 골드스미스가 세계 시민의 여기저기서 공자님 말씀인 양 제시하는 경구들은 공자와 무관한 헛소리들 뿐이다. 일단 골드스미스는 편지 7의 서두에서 독자에게 다음 편지의 대부분은 중국 철학자 공자로부터 빌린 문장들의 랩소디 이상의 것이 아닐 것임을 알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편지 11에서 가령 이렇게 말한다. 어떤 관점에서 사치를 바라보든 우리는 사치를 옹호하기 위해 일어서야 할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자의 생각은 여전히 흔들림 없이 남아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안전과 합치되는 정도만큼 많은 사치를 즐겨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기쁨을 발견해내는 사람은 사회의 가장 유용한 구성원들 중 하나다. 공자가 언제 이런 말을 했단 말인가? 또 편지 20에서는 공자가 사회를 더 긴밀하게 통합시키는 것과 인간들을 세계 시민이 되게 설득하는 것이 선비의 의무라고 말한다고 쓰고 있다. 그러나 공자는 어디에서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아마 군자가 공경하고 과실이 없고 사람들과 더불어 공손하고 예를 갖췄다면 사회 안이 다 형제다는 자하의 말을 공자의 말로 오인하고 또 그릇되게 안 것이리라. 또한 편지 56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공자가 말하기를 우리는 우자들이 악덕으로 가는 길에서 걷는 것보다 지자가 덕성으로 가는 길에서 더 느리게 걷는 것에 놀라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감정은 우리를 끌고 가는 반면 지혜는 다만 길을 가르쳐 주기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면서 마음이 캥겼는지 이 훌륭한 준칙이 공자의 도덕론의 라틴어 버전에서 발견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르콩트의 중국의 현재 상태 1권 348쪽이 이것을 공자에게 돌리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라고 각주를 달고 있다. 그러나 르콩트는 이것을 공자의 말씀이 아니라 중국인들의 도덕 준칙 중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고 그 내용도 좀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원본을 그 이자가 말한 걸 그냥 믿고 지나가 버리면 맞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원본을 좀 찾아서 다 읽어보면 아니에요. 자, 원본은 이렇다. 사람들은 악인이 악덕의 길을 걷는 것보다 현자가 덕의 길을 더 천천히 걷는 것에 놀라지 않아야 한다. 열정은 밀어붙이고 현명은 안내한다. 중국의 현재 상태에 대한 신비망록의 영역부는 이렇게 영역하고 있다. 우리는 악인이 악덕의 길을 걷는 것보다 지자가 덕의 길을 더 천천히 걷는 것에 놀라지 않아야 한다. 열정은 재촉하고 지혜는 안내한다. 골드스미스는 중국인의 도덕 준칙을 공자의 준칙으로 오인하고 또 악인을 우자로 밀어붙인다를 재촉한다를 우리를 끌고 간다로 오역할 정도로 부주의하다. 또 편지 64에서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우리가 행복하다고 남들을 설복하려고 더 많이 수고한다는 공자의 말씀은 아주 참되다라고도 말한다. 이 말도 공자 경전에 적이 없다. 마지막 편지인 편지 123을 끝내면서 행복이나 지혜 속에서 불변적이고자 하는 사람들은 종종 변해야 한다는 구절도 공자 말씀으로 제시하는데 이것도 공자 경전에 근거가 없다. 공자에 관한 이런 엉터리 기술들로 미루어 보면 스스로 유럽의 공자라고 허풍친 골드스미스는 실은 공자를 전혀 제대로 알지 못했던 자였다. 공자 철학과 중국 문화에 대한 이런 얄팍하고 그릇된 지식에도 불구하고 골드스미스는 이 잡지 저 잡지에 중국 문화 및 볼테르, 머피의 번안 각색물, 중국 고아와 토마스 퍼시의 중국 소설 호구전의 번역물을 평하는 몇몇의 에세이와 평론을 썼다. 호구전이 18세기부터 대단히 유명했던 연애소설이에요. 중국 연애소설인데 호구라는 말은 우리가 뭐 장기 들 때 호구가 아니고 군자 호구란 말 있죠. 시경에 군자가 즐겨 찾는 짝을 호구라고 그래. 군자 호구. 요조숙녀 군자 호구 이게 사자 해서 식규예요. 요조숙녀는 군자의 좋은 배필, 좋은 짝이다 이런 말이야. 자.
중국 문화를 좋아하지 않는 골드스미스도 이래야 먹고 살 정도로 중국 열기는 영국과 유럽 대륙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골드스미스는 영국의 농객 노릇을 하려면 중국에 대해 뭔가 아는 체 해야 했던 것이다. 골드스미스가 세계 시민의 중국 관련 내용을 채우기 위해 표절한 기본 서적은 르콩트의 중국의 현재 상태에 대한 신비망록, 디알드의 중국 통사, 볼테르의 제국민의 도덕과 정신에 관한 평론 등이었다. 그리고 이 중국인 관점의 서간체 소설의 벤치마크 모델은 다르장송의 중국인 편지였다. 세계 시민의 롱런. 영국에서 공자의 인기와 신호와 지리의 유행은 골드스미스의 중국 사안이 연재되는 동안에 정점을 찍었다. 익명으로 출판된 세계 시민은 영국, 유럽 대륙, 미국에서 80년간 스테디셀러가 되었다. 이 책은 당시 한참 불타던 신호와 지리 풍조의 과도성과 모조품 성격을 비판하는 대목들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서인지 처음에 판매가 부진했다. 이 책은 골드스미스가 죽기 전 1769년에야 재판이 나왔다. 그러나 그의 사망 후에는 3, 4, 5판이 거듭 찍혔다. 세계 시민의 인기는 영국에서보다 외국에서 더 높았다. 이 책의 판본은 19세기에도 런던과 글래스고에서 계속 지켜나왔다. 1794년 미국에서는 세계 시민이 뉴욕 올버니에서 리프린트되었고 심지어 1820년에도 그 중판이 이어졌다. 1763년 푸아브르가 불력한 프랑스어판 세계 시민은 프랑스에서 대단한 갈채를 받으며 1766년까지 4년 새 무려 7판이 팔려나갔다. 세계 시민은 영국, 프랑스, 미국에서 18세기를 넘어서까지 스테디셀러로 각광을 받았던 것이다. 세계 시민 리엔치 알탕기. 자, 대단히 중요한 책이다. 일단은 서양이 이 세계 시민을 통해서 중국이나 극동을 이해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또는 공자 철학을. 자. 세계 시민 리엔치 알탕기. 세계 시민에서 공자의 성품을 체현한 것으로 그려지는 리엔치 알탕기는 영국을 실제로 방문한 중국인들 중에서 한 사람을 선정해 모델화한 인물형이고 또 정치 비평의 매체로 쓰이던 전통적인 가상적 중국인 관찰자 관점에 기원을 둔 인물형이었다. 라모트 르베예, 윌리엄 템플, 르콩트, 디알드 등이 모두 중국을 철인치자의 나라로 칭송했기 때문에 18세기 정치 팸플릿 농객들이 중국을 영국의 정치 생활의 불쾌한 측면을 대조적으로 부각시키는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웠다. 버젤의 스파르타 왕 클레오메네스에게 보낸 서한에는 영국 고준주의자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이런 종류의 비교로 가득했다. 버젤은 가령 중국의 언론의 자유, 역사의 불편부당한 공식 기록 제도 및 사초와 기록 내용의 비밀 유지 제도, 상소 제도 등을 영국의 열등한 관행들과 대비시켰다. 그리고 1730년대와 1740년대 사이에 공자와 중국 정치 문화를 인용해 월폴 내각을 공격하는 것은 비일비재한 일이었다. 여러 잡지에서 익명의 농객들은 중국의 준칙과 우화들을 활용해 당시 영국 정부를 비판하고 훈계했다. 진짜 중국인 영국 방문자는 쿠플레 신부가 1685년 유럽으로 돌아오면서 데리고 온 중국인 개종자들이었다. 유럽인들은 곳곳에서 이들을 찬사와 함께 영접했다. 앞서 시사했듯이 이 중 한 사람인 신복종은 1687년 옥스퍼드 도서관장 하이드 박사의 1687년 손님으로 초대되어 제임스 2세의 관심을 끌었다. 상설로 읽어야 됩니까? 상설했듯이 제임스 2세는 옥스퍼드 대학을 방문했을 때 이 중국인에 대해 이것저것 묻기도 했다. 쿠플레 신부를 따라온 중국인 개종자들 중의 또 다른 사람인 황은 중국어 사전 작업을 위해 파리에 남아 있었고 파리 지식인들의 관심을 한 몸에 모으고 있었다. 중국인 방문자들은 모두 공자의 후광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과 유럽 전역에서 갈채를 받았다. 1688년 명예혁명 이전에 이미 영국인들이 혁명과 반정의 역사로 점철된 중국의 혁명적 이미지와 공자의 후광을 띤 중국인들과 인적 교류를 가졌다는 것은 영국 명예혁명의 기반 정서와 근대적 혁명 사상의 형성에 커다란 의미를 갖는 것이다. 리엔치 알탕기는
중국인들에게 유행처럼 붙여지는 직업대로 철학자였다. 리엔치는 호남 출신으로 그려진다. 그는 만다린 시절 광동에 중개상을 차린 영국 상인 아무개에게 통신 서비스를 제공했던 인연으로 영국을 방문하게 된다. 그의 인생의 주된 업무는 공자 경전을 손에 들고 지식을 얻는 것이고 이 지혜의 주된 목적은 행복이다. 모든 배움과 만남은 호기심이 아니라 행복의 영역을 정대시키는 것으로 의도된 것이다. 그러나 중국 철학을 잘 모르는 골드스미스는 본성의 완전한 실현, 즉 진성을 추구하는 공자의 철학과 반대로 리인치의 노력 방향을 본성을 말살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억압하는 것으로 잘못 기술한다. 리엔치는 그러니까 자기들의 기존 합리주의 철학에 따라 본성을 억압하는 것이 마치 그 신사가 되거나 뭐 철학자가 되는 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본성을 해방하고 본성을 완성하는 거, 완성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억압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 본성을 말살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억압하는 것, 이거는 제대로 제대로 된 거예요. 본성을 없애는 건 아니고 그냥 억압하는 건데 두 개 다 틀린 거예요. 공자 입장에서는. 진성, 본성을 완성한다고 그랬지 말살이나 억제, 억압하거나 그건 두 개 다 안 맞는 거죠. 자. 리엔치는 본성의 책을 지식의 책으로 간주한다. 그는 불만족한 방랑자이지만 그는 보편적 영혼의 존재를 믿고 하늘의 행정에 순종한다. 그러나 그는 유쾌한 어울림을 좋아하고 군중 속에 들어있는 것을 즐긴다. 그리고 그는 제국을 확대하는 것은 종종 힘을 감소시키는 것이고 식민지들이란 용감한 자들과 기업 정신이 있는 자들을 유출시킴으로써 소심하고 탐욕스러운 자들이 장악한 모국을 떠나게 되고 나아가 정복하는 제국과 번영하는 제국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너무 많은 상업은 너무 적은 상업만큼이나 국민을 해친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의 지식의 최대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덕성의 최대 부분조차도 사치덕택이라는 것을 안다. 그리고 리엔치 알탕기는 인간의 보편적 친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다. 세계 시민의 중국관. 세계 시민에는 중국에 대한 소개가 많이 나온다. 리엔치는 자신이 태양으로부터 그 기원이 유래하는 중국 출신이라는 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통치술과 도덕에서 유럽 제국을 능가하는 나라다. 골드스미스는 고국의 사부 품 화암이 리엔치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유럽에 대비한 중국의 과학 기술의 열등성을 인정할지라도 유럽에 대한 중국의 도덕적 정치적 우월성을 강조한다. 18세기에 가니까 벌써 17세기까지도 또 계속 중국의 과학기술이 훨씬 더 높이 발전되어 있어서 저쪽 서쪽으로 흘러갔는데 얘들 눈에 보면 자기들이 더 발달되어 있다. 우선 천문학에서 많이 더 발달되어 있죠. 지동설을 먼저 주장했으니까. 그 다음에 광학에서 많이 발달되어 있었어요. 광학. 광학의 중요성은 알죠. 광학은 안경을 정밀하게 일단 만들 수 있고 현미경을 만들 수 있고 망원경을 만들 수 있으니까 망원경으로는 하늘을 관찰해서 천문학이 발전할 수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천체 물리학이죠. 두 번째 현미경은 작은 세균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이 현미경의 발달과 의학의 발달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안경의 발달은 더 이제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를 일으키는데, 안경이 정밀할수록 작은 글씨를 보기가 더 쉽잖아요. 중국에서도 안경을 만들어서 팔았고, 또 서양에서 안경을 또 수입하기도 해요. 중국도 안경이 있었지만, 이제 그 정밀성에서 이제 서양이 앞질러 가죠, 안경을. 그러니까 조선의 또는 중국의 책들은 엄청나게 글씨가 크고 눈이 나빠진 노인들이 계속 봐야 되니까 글씨가 크지요. 주먹만 하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 뭐 한 엄지손가락만한 글씨들로 많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책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책을 못 만드는 거죠. 휴대를 못하지. 포터블로 하지 않지. 안경이 발달하면 작은 글씨를 볼 수 있고 우리가 이런 책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책이 작아지고 작은 양의 엄청난 인쇄를 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광학과 이게 출판 인쇄술이
결합. 출판 인쇄술도 이 극동에서 간 거지만 두 개가 결합하면 대단히 작은 글씨의 책을 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책이 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 옥편도 상당히 글씨 크죠. 근데 서양의 사전은 글씨 꽤 할만하다고. 그걸 읽을 수 있으니까 그걸 하는 거지. 아무도 그걸 읽을 수 없다면 그 책을 만들겠어요? 작아질수록 안경이 발달되어 있는 거죠. 안경과 작은 책의 발달은 두 개는 연관되어 있어가지고 대단히 큰 것들이 작게 축소됨으로써 그 정밀한 축소를 통해서 그들이 동양으로부터 받아들인 모든 물건들을 한번 완전히 이노베이션을 해서 이제 거꾸로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안경을 우리나라도 잘 만들지만 옛날에는 안경 태만 하더라도 미국서 수입하고 안경 태가 막 60만 원 막 그랬어요. 엊그제 안경 잊어버려가지고 샀는데 이게 다 합쳐 11만 원 줬는데 안경 태 8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안경알은 2만 원밖에 2, 3만 원밖에 안 되니까 알보다 태가 더 비싸. 네. 안경알까지 우리가 잘 만들었는데 태를 미국 걸 많이 썼고 뭐 프랑스 거 쓰고 미국 다음에는 프랑스 거 많이 쓴 것 같은데 안경 안 쓰니까 어느 나라 거냐? 우리나라 거냐? 지금 안경 태도 잘 만들어요. 아무튼 안경이 있음으로써 모든 것이 축소될 수 있게 됐다. 그러면서 근대적인 문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책을 이렇게 만들면 세워놓을 수 있죠. 근데 책이 너무 커버리면 못 세워놔. 우리는 그러니까 조선시대 책들은 다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놨죠. 이렇게 세워놓지 못하고. 책이 너무 커서 그래요. 다 빠져본다. 이 정도 작아야만 작고 두꺼울 때는 잘 서 있죠. 책이. 그러니까 책꽂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발달할 수 있었어요. 자, 당신은 유럽인들이 과학과 기술에서 우리를 능가한다고 말할 것이다. 그 과학은 높이 치솟는 열망과 경계를 접하고 그 기술은 무제한적 욕망도 만족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아마 조선, 대포, 주물, 산악, 청량 등의 기술에서 우리를 앞설 것이지만 그들이 모든 기술 중의 가장 위대한 기술, 즉 왕국을 다스리고 우리 자신을 다스리는 기술에서 우월한가? 내가 중국의 역사를 유럽의 역사와 비교해 볼 때 나는 태양으로부터 그 기원을 도출하는 그 왕국의 한 국민이라는 것에 희열을 느낀다. 중국의 역사를 열면 나는 거기서 본성과 이성이 명한 것으로 보이는 법률에 의해 수립된 고대의 광대한 제국을 본다. 부모에 대한 자식의 의무, 본성이 모든 가슴 속에 심어놓은 의무는 까마득한 때부터 존속해온 저 정부의 권력을 형성한다. 효도는 국가의 가장 중대한 첫 번째 요소다. 이것에 의해 우리는 황제에 대한 훌륭한 신민이 되고 윗사람에 대한 정당한 복종심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되고 하늘에 대한 기꺼운 추종자가 된다. 이것에 의해 우리는 우리 차례로 타인들로부터 복종을 받아낼 수 있기 위해 혼인을 더 좋아하게 된다. 이것에 의해 우리는 훌륭한 치자가 된다. 왜냐하면 이런 시기의 복종은 다스리는 것을 배울 사람들에게 가장 참된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이것에 의해 국가 전체가 하나의 가정을 닮은 것으로 얘기되고 황제는 이 가정의 보호자, 아버지, 친구다. 나머지 인류와 격리된 이 행복한 지역에서 나는 일반적으로 자신을 백성의 아버지로 여기는 군주들의 계를 본다. 바로 여기에 이때서 골드스미스는 민지 부모라고 계속 대학에 나오죠. 그걸 지금 한 거예요. 민지 부모, 백성 아버지, 백성의 부모. 바로 여기에 이때서 골드스미스는 중국 철학자들의 용감한 간쟁의 역사를 짚는다. 이 백성은 자기의 사적 행복과 직접적 명성을 희생해서 우상 숭배, 편견, 폭정과 용감하게 투쟁한 철학자들의 종족이다. 어떤 찬탈자나 폭군이 통치를 어지럽힐 때마다 모든 대인군자들이 어떻게 단결해 폭군에 대항해 왔던가. 유럽의 역사는 박덕한 황제 타시앙에게 그의 행동의 부당함을 고하기로 모두 결심한 12명의 관리들이 보인 것과 같은 모범 사례를 하나라도 보여줄 수 있는가. 어떤 유럽의 연대기가 이런 행동들에 의해 관대함으로 교정된 전제군주를 자랑할 수 있는가. 이 글을 보면 1690년대와 18세기 초에 중국의 기술이 부분적으로 유럽을 앞지른다고 평가한 라이프니츠 또는
1776년에도 중국의 기술이 유럽의 기술 수준에 비해 못하지 않다고 평가한 아담 스미스와 달리 골드 스미스는 1760년에 이미 영국이 기술적으로 중국을 능가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것을 잘 음미해 보면 골드 스미스의 시대의식이 얼마나 부정확하고 민족적 우월감 또는 우월적 열등의식으로 왜곡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1776년에 나온 아담 스미스 국부론에서야 서양이 좀 앞선 것 같지만 그래도 크게 뒤처지지 않았다라고 중국이 약간 대등성을 얘기해요. 근데 정밀하지 않게 그냥 확 중국 기수들을 통치술 빼고는 다 못한 걸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런 민족 감정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자. 골드 스미스는 중국의 정치 문화를 알리고자 하고 있지만 그의 설명은 공자 철학과 정치 문화의 천박한 이해와 오해가 가득하다. 그의 위 설명을 극동의 정치 문화와 공자 철학을 아는 사람이 읽는다면 언짢아 할 것이다. 왜냐하면 공자가 부모에 대한 자식의 친애와 형제들 간의 우애를 말하는 데서 골드 스미스는 부모에 대한 자식의 의무만을 대내고 공자가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자애, 백성에 대한 왕의 인애 의무를 강조하는 데서 자식과 백성의 복종만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공자철하고 상당히 다른 이야기죠. 하지만 영역본 중국 철학자 공자의 도덕도 아버지의 잘못과 결함을 바로잡아야 하는 아들의 의무에 관한 공자의 어록을 이렇게 분명히 전하고 있다. 이게 제대로 영국어로 번역된 책조차도 제대로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리학이나 일본 놈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무조건 복종하는 걸 가르치지만 유학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간쟁을 하지 않는 자식은 효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간쟁할 수 있는 그런 아들이 있다면 아버지는 절대로 도덕적으로 잘못 나가거나 그러지 않는다. 아버지가 뭐 못하게 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아버지는 처음에는 아버지 못하게 하려고 부드러운 어조로 말씀을 드린다. 그래도 또 그러면 괜히 나가고 동네 나이 어린 미성년 여학생들이나 희롱하고 다니고 그러면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처음에 부드럽게 말하자면 두 번째는 프로테스트 한다. 항의한다고 그랬어요. 항의한단 말이 나오는 공자 경전의 유일한 말이야. 아버지한테 항의해야 된다. 세 번째는 몸으로 막아버린다. 나를 죽이고 가시오. 막아버리는 거야. 에? 군대 말하고 달라서 지금 이상하게 느끼는 거야? 군대에서도 윗사람 틀리면 들이받아야지. 예? 까라면 까가 어딨어. 이제 안 까. 절대로. 아버지가 어떤 상당한 결함이 있다면 그가 어떤 큰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것을 아비에게 알려주고 무엇이 아비의 이익인지를 아비에게 말해주어 그가 버리지 않아야 하는 마땅한 존경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아들의 의무다. 이게 그 효경에 나오는 그 구절을 영어로 이렇게 두리뭉실 번역을 해놨어요. 응? 자, 그렇다고 막 아무렇게나 되들으라는 소리가 아니야. 아버지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존경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언을 하는 거죠, 아버지한테. 자.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중국 정치 문화의 고차성과 위대한 종교적 관용에 대해서는 저런 지경의 골드 스미스도 유럽의 정치적 참상과 대비해 어쩔 수 없이 정확하게 언급한다. 이런 장구한 시대의 계열 속에서 이처럼 불변적으로 동일한 것을 이어온 마침내 타타르, 만주족에게 정복당했더라도 여전히 유구한 법률과 학문을 보존하고 만주 땅을 외국 정복자에게 넘겨주느니 적절하게 제국에 합병한 것으로 얘기되는 한 제국, 하나의 법률에 의해 다스려지고 하나의 군주에 대한 복종만을 인정하는, 그리고 4,000년의 시간 동안 지속되는 단 한 번의 혁명만을 경험한 유럽만큼 큰 한 제국. 이 제국은 아주 유별나게 위대한 어떤 것이라서 나는 자연스럽게 다른 모든 나라들을 비교 속에서 다 하찮게 여기게 되었다. 이 제국에 우리는 어떤 종교적 박해도 의견 차이로 인한 인간들 간의 어떤 적개심도 보지 못한다. 노담의 제자들, 우상 숭배 종파 불교, 그리고 공자의 철학적 자식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통해 자기 독트린의 진리를 입증하려고만 애쓸 뿐이다.
4,000년의 시간 동안 지속되는 동안 단 한 번의 혁명만을 경험했다는 골드스미스의 설명은 물론 엉터리이자 무식한 소리다. 중국은 수많은 정치 사회 혁명을 거쳤다. 중국 역사에서는 왕조 교체만 반복된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많은 정치 사회적 변혁들이 일어났다. 일단 송대의 귀족정이 폐지되고 절대 군주정이 수립되었고, 송대 중반에는 사대부 제도의 폐지와 신사 제도의 도입을 통해 귀족 신분이 폐지되어 노비 신분을 제외하고 정치 사회적으로 평등한 평민 사회가 되었다. 게다가 명대 중국에서는 군주 전제 체제와 재상제가 폐지되고 내각제가 도입되었다. 그리고 송대의 토지 소유가 정전제, 균전제의 공유제에서 사유재산제로 변혁되고 한나라 이래 상공업 혁명이 크게 일어났다. 중국은 송명대에 이미 이른바 보편사적 근대에 도달한 것이다. 중국 비방에 열을 올리는 몽테스큐에조차도 우리는 중국의 역사에서 22개의 왕조가 이어져 왔다는 것을 안다고 말하고, 이것은 중국이 무한히 많은 수의 특수한 혁명을 거친 것이 아니라 22번의 보편적 혁명을 겪었다는 말이다 라고 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데 말이지, 이게 1770년대에 나온 골드스미스의 세계 시민론인데, 이 무식한 놈이 이게 몽테스큐의 법의 정신은 1745년경에 나왔거든. 이걸 안 읽은 거야. 안 읽고 막 이렇게 아는 소리. 한 번만 혁명이 있었대. 중국에서. 중국만큼 뒤집어 엎고 혁명을 하는 나라가 없는데, 중국은 평균 국가의 수명이 1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길면은 150년, 짧으면 14년. 진나라가 통일한 뒤에 14년 반 만에 망했죠. 진시황의 진나라가. 그 다음에 그걸 중간에 한나라가 들어섰지만 중간에 신나라가 왕망이 찬탈해가지고 그때 한 14년. 그리고 태평천국도 14년밖에 못 간다. 응? 그리고 이제 한나라가 전환 후환 해가지고 전혀 관계없는 왕조인데, 물론 핏줄은 좀 통하는데 망해가지고 후환으로 해서 한 300년? 나누면 한 150년밖에 안 되고, 또 송나라도 북송 남송에서 또 나눠져 가지고 한 100여 년, 두 개 합치면 200여 년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는 그보다 다 짧고, 청나라도 1644년에 들어서 1911년에 망하니까 어떻게 되냐. 60년 더하기 160년, 약 170년 정도 같죠. 근데 여기서 조선의 성리학자들도 만주족을 야만인으로 이제 알았고, 여기서도 이제 야만인이 정복했더라도 뭐 학문은 보존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만주족이 중국을 점령하지 않았다면 만주는 만주족의 땅으로, 여진족의 땅으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훨씬 더 국제정치적으로 유리했는데, 만주족이 볼테르 말대로 칼을 들고 중국 문화에 항복을 해버려가지고 그냥 동화돼서 지금은 한 500만도 안 남아있어요, 만주족이. 근데 그 500만 남아있는 만주족도 자기들을 만주족으로 인지할 뿐이지 만주어를 거의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만주족이 지금 북경 북쪽인가 남쪽에 한 몇 개 면만 남아있다고 그래요. 만주어가 살아있는 것이 좀 다행인 거죠. 그런데 말했듯이 금나라가 망하고 나서 이제 이 청나라가 들어섰고, 청나라라는 국호를 가진 상태에서 중국을 점령해요. 정복하니까 두 개는 근데
금나라나 청나라의 지배 계층은 다 금씨야. 김씨, 우리말로 김씨. 여진족 말로 김씨가 발음만 따면 지난번 말했듯이 애신강나라고 그랬죠. 발음이 우연히 같아요, 완전히. 여진족 말로 애신강나가 강나가 씨라는 소리고 애신이 김이라는 소리예요. 애신이 금, 걔네들 말로. 근데 애신강나는 그대로 번역하면 신라를 사랑하고 잊지 말라는 뜻이야. 애신강나. 그런데 엄청나게 유교화되어 있었어요. 중국을 동경하고 유교 경전을 가지고 그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야만인들이 중국을 정복한 게 아니라고. 이 조선의 성리학자들이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고, 명나라에 대한 너무 그 사랑이 넘친 나머지 또 이렇게 이놈도 골드스미스도 잘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만약에 그들이 유교국가가 유교국가를 점령한 걸로 본다면 한참 번영하고 일어나는 유교국가가 썩어 문드러지는 유교국가를 쳐서 새로운 혁신을 가져온 걸로 이해한다면 역사의 중대한 발전이죠. 만약에 우리나라 성리학 주자학자들이 그 오해를 하지 않았더라면 조선은 더 높이 발전할 수 있었을 거예요. 계속 청나라의 높은 기술 문명을 거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거부해버리니까 우리가 명나라를 잇는 중화국가라고 계속 그러면서 거부하다 보니까 그런 그 북악파 같은 그냥 중국권, 중국 청나라권 뭐든지 다 좋다고, 한국권 뭐든지 조선권 다 나쁘고, 조선의 두루마기도 나쁘고, 조선의 흰 백이도 나쁘고, 조선의 상투도 나쁘고, 모조리 욕하죠. 그 박지원이가. 그 호질전이니 또는 뭐 기타 다른 그 선비 비판하고 양반 비판하고 양반전 이런 게 별도의 소설들이 아니라 그 열하일기에 나오는 엉뚱엉뚱하게 들어있는 별도 이야기들이에요. 열하일기에 그 한번 내가 여러 번 말을 했죠. 뭐 중국에 갔더니 청나라의 깨진 기와장도 장관이고 똥거름도 장관이더라. 꼭 미국에서는 거지도 양땀발 핀다는 소리나 똑같은 소리로 중국에 폴라당 빠져버리고 우리의 문화를 비하하는 그야말로 외국에 붙어서 부의 자멸 사상, 스스로 문화를 멸시하는 사상으로 거기 극단으로 가버려.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거기를 청나라 자리에다가 일본을 집어넣으면 완전히 친일파들이 생겨나니까 그 박지원의 손자의 사랑방, 박규수 사랑방에서 모든 친일파가 다 나오는 거예요. 자기 민족의 자존심을 버리고 문화를 자학하고 남의 나라 문화를 찬양하기만 하는 거, 그러는 자들은 뭐 친미파도 될 수 있고 친일파도 될 수 있고 뭐 번갈아서 뭐든지 될 수 있는 자들이. 우리나라의 문화를 스스로 자학하는 것은 민족 반역자의 심리인 거예요. 그건 우리나라 문화를 비판하고 뭐 더 발전시키려고 애를 쓰고 좋은 곳이 있으면 더 발전시키고 나쁜 곳이 있으면 갈아치우고 그러는 개혁적이고 혁명적인 사상이 아니라 우리를 멸시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멸시하는 거랑 똑같은 것이다. 그리고 외국 것이 좋으면 그걸 뻔달라고 하고 동경하고 그러는 건 좋지만 외국 건 무조건 좋고 청나라 사람 똥도 아름답다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그 써져 있어, 열하일기에. 근데 그걸 만화책으로도 그래갖고 막 우리 초등이들도 막 가르친다니까, 이 무식한 새끼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런 거. 도대체 뭘 읽는지 모르겠어, 열하일기에서. 그 어떤 그 여자 국문학자 하나 빠져갖고 정신없는 소리 막 하던데, 뭐가 읽을 것이 그거가 있다고. 우리가 그 중국에 대해서 중국을 오해했지만, 그 청나라를 오해했지만은
청나라와 대등한 의식을 자꾸 가지려고 하면서 조선 중화론을 핀 것은 그 이전에는 우리는 명나라가 대중화고 우리는 소중화라고 소중화론을 갖고 있었는데 병자호란 이후에 중국을 만주족이 점령해버리니까 그 중국의 중화는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명나라의 제사를 우리가 지내니까 명나라의 제사를 경복궁에서 지내거든요. 마지막 숭정제, 마지막 황제의 제사를. 우리나라를 임진왜란 때 구해준 나라니까 이제 그 하는 건 보답한다는 뜻에서 대보단이라고 했어요. 크게 보답하는 제단을 세웠어요. 제사를 계속 지냈다고. 그러니까 우리 제사 지내는 자식이 그 집안의 주인인 거예요. 개인 패밀리에서도. 그러니까 제사를 우리가 지내니까 명나라를 우리가 계승한 거지. 명나라는 제국을 우리가 그 사실상 시한부로. 왜 시한부냐? 중국 원 땅에서 원래의 땅에서 중화국가가 나오면 이제 아니지만은 나오기 전까지는 시한부로 우리가 중화국가야. 응? 조선 중화론이 그렇게 탄생을 하는데 시한부 조선 중화론이라고 내가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100년이 가도 이 청나라가 안 망하는 거예요. 아니 또 150년이 가도 안 망하고. 그러니까 이제 조선의 유생들 중에 이제 그런 성리학 같은 거 싫어하거나 모르는 이 공자 경전만 아는 사람들은 때려치고 무슨 언제 중국의 중화국가가 들어와. 청나라가 차라리 중화국가라고 한다면 우리도 중화국가다. 대등한 중화국가론을 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정한 시한부 조선중화론이 아니라 완전한 조선중화론이 등장하게 된다. 동네 유생들에 의해서. 또는 일반 유생, 동네 유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200만에서 250만이 넘어가는 인구였어요. 근데 우리나라 인구가 800만밖에 안 될 때 200에서 250만 정도가 유생들이야. 그때는. 왜? 서당이 2만여 개가 생겨가지고 평민도 아들도 자기 자식 가르치려고 전부 서당 한 10개의 그 가호만 있으면 선생님 모셔왔어. 그래갖고 서당에서 가르치게 있어. 예? 다 먹여 살리고. 선생님 먹여 살리는 거야. 나중에 이제 천민, 노비 출신이었던 사람들도 자기 자식은 적어도 가르치려고 그래가지고 다 다니다 보니까 거기 졸업하면 적어도 사서삼경은 뛰는 거거든. 우리 장 선생. 네. 사서삼경 알아? 제목만. 논어도 못 읽으면 사서삼경을 안다는 건 엄청난 시간과 그러니까 적어도 서당을 7년 내지 10년 정도 다니거든요. 그리고 향교 시험을 본다고. 향교 시험이 첫 번째 과거 시험이야. 그렇게 해서 9번 봐야 대과까지 이제 합격하는데 한번 말했죠. 이율곡이 9번을 장원을 했다고. 이율곡 별명이 구도 장원공이야. 9번을 장원을 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지. 어떻게 다 장원을 하냐. 딴 사람 어떻게 하라고. 어쩌다 한 번씩은 자기 차석도 좀 하고 그래야지. 이게 향교 시험을 봐서 합격하면 벌써 쥐가 달라져서 유생이 교생이라고 불렀는데 유생이 돼가지고 서울에서 그런 향교는 사학 네 군데의 동학, 서학, 동서남북 학이 있었거든요. 거기는 이제 학생이라고 불렀어요. 사학이니까 교생, 학생 합쳐서 유생이라고 하는데 유생이 되면 이제 벌써 그 복장이 싹 달라지고 병역이 면제되고 세금도 면제되고 학비가 일부 나오고 학비가 돈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밭다랭이 하나를 쭉 줬어요. 그거 지어서 그 팔아가지고 학비를 대라고. 그리고 숙식은 무상이었고 약 향교가 전국에 1000개 정도 있었어요. 중고등학교 통합과정이야. 초등학교는 서당에서 개인적으로 마치는 거라고. 그리고 그런데 서당에 대한 기술 규정을 두지 않았어요. 뭐를 갖추고 서당이다. 정부가 간섭 안 했어. 아주 우죽순처럼 자유시장 서당에 의해서 이제 했던 거니까. 그리고 뭐 돈을 꼭 받는 것도 아니고 뭐 서숙 한 마리 갖다 놓으면 그냥 아들 가르쳐주고 닭 한 마리, 2마리 갖고 오면 가르쳐주고 그냥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시골의 물정과 그 경제 사정이 딱 맞았죠. 되면 아버지 그 향고의
합격을 하면 입학시험에 합격하면 아버지가 일단 병역이 면제되고 아버지도 예비군 훈련을 받고 군보 훈련을 계속 해야 됐어요. 예비군 훈련이 면제되고 세금이 면제되고 그다음에 우대 받고 우면 특권을 얻었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얼마나 자식을 열심히 가르치려고 그랬겠어. 자식 통해서 출세할 수가 있었으니까. 오늘날도 이제 계속 자식을 그래서 더 가르치려는 관행은 남았는데 자식 통해서 출세는 못하죠 옛날하고 달리. 그리고 만약에 이제 더 높아 과거 시험이 돼가지고 아들이 군수 발령 나면, 군수 발령 나면 아버지는 판서 발령을 때렸어요. 판서. 안 그러면 같이 앉았을 때 상석이 바뀌어 버리니까. 그 대신 판서 관직은 명예직이야. 산관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명예직이고 아들이 근데 아들이 만약에 그 현감으로 가면 아버지를 군수로 해줬어요. 어머니는 정경부인이 되고 그리고 벼슬을 얻었어요. 벼슬을. 그러니까 영예가 위로 가죠. 영예가 위로 가면서 자식을 끔찍히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 노력이 돼서 오히려 갈수록 자식들이 잘 되고 나라가 발전하게 되고 더 도덕화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나중에 벤자민 프랭클린이나 제퍼슨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비교하면서 영예가 위로 가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들에게 내려가는 귀족제도, 서양 같은 귀족제도는 아들 망치기 딱 좋은 거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계속 혈통이 귀족이니까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들 조질라면은 서양의 귀족제를 도입하라고 그래라. 왜냐하면 독립혁명에 참가한 장교단이 고향으로 이제 병역이 해제돼 가지고 돌아가려고 할 때 그들이 돌아가기 전에 쿠데타를 해가지고 자기들의 혁명군에 참여한 육군 장교들을 몽땅 서양식의 귀족으로 세습 귀족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그래요. 그걸 이제 워싱턴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갖고 제퍼슨한테 묻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렵게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추대하고 너희들이 귀족이 되려고 하는 계획을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고 신시나티 협회 회장이 되어달라고 그랬는데 그런 조건을 다 철회하면 내가 회장을 하고 뭐 이런 안 하면 안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렵게 진압을 해요. 혁명군 장교들의 귀족 칭호 요구를 중국의 예를 들면서 그러는 거예요. 니들의 자식을 조질려면 유럽식으로 하고 유럽에서 귀족의 자제가 뭐더냐 맨날 그 남봉 피우고 술집 드나들고 기집질하고 매음굴에서 살고 노름 오고 그런 것밖에 더 있냐. 그게 이 자식 조지는 거다 그게. 근데 중국은 이러이러해서 자꾸 자식을 더 잘 가르치게 되고 가르치는데 열의를 갖게 되는 거고 나라는 그래서 부강하는 거고 유럽은 갈수록 부패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설득을 통해서 진압해요. 중국의 예를 익샘플을 계속 드는 거야. 중국은 영예가 위로 간다. 너희들은 아래로 가려고 그러는데 아래로 가면 자식을 조지는 거다. 그 얘기는 여러 번 들었는데도 계속 듣고 있네. 문명? 뭐 문명까지 가냐? 잘못하면 죽겠다고 그러겠네. 자, 읽으세요. 아무튼 위 설명에서 골드스미스는 중국과 일본의 종교적 관용을 논한 볼테르의 관용론에 앞서 중국의 종교, 학문, 사상, 언론의 자유와 관용을 밝히고 있는 것은 특기할 만하다. 어떤 종교적 박해도 의견 차이로 인한 인간들 간의 어떤 적개심도 보지 못한다는 구절, 그리고 중국의 모든 종파와 학파들이 서로를 이단으로 배격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행동을 통해 그들의 독트린의 진리를 입증하려고만 애쓸 뿐이다는 구절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원래 이게 이제 원구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공자의 규절과 명자의 규절을 합쳐서 지금 여기 되어 있는데 공허이단 사해하이 이단을 공격하는 것은 재해다 그랬어요. 공자님이. 뭐를 이단으로 정할 수도 규정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걸 공격하는 건 더욱 그렇다. 그리고 그렇다면 어떻게 사특한 짓을 고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특이라고 그랬는데 사특한 것을 고치는 것은 고치려면 너 자신을 공격하라 그래요. 응? 너 자신의 악을 공격하라. 공기악, 너 자기의 악을 공격하라. 그리고 맹자는 그 이단을 공격하려고 하지 말고 너의 바른 학문을 정도를 정학이죠. 정학을 바른 학문을 계속하면 백성이 일어나서 그 이단을 정리할 것이다. 네가 공격하지 말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 자신의 역사를, 너 자신의 공부를 열심히 하라. 성현의 말씀의 공부를 열심히 하라. 그 규절이 자신들의 행동을 통해 그대로 독토론의 진리를 입증하려고만 했을 뿐이다. 그 말로 표현됐어. 지금 정학을 계속하는 것을. 자, 그냥 아슬아슬 전해지기는 하고 있죠. 자. 중국 황제는 군주이지만 부모 같고 황제의 법률은 계몽적이고 자비롭다. 나 리엔치는 중국 법률에 나타나는 박애의 정신을 언제나 경탄으로 대한다. 범죄자 한 명의 처형 명령은 왕궁으로부터 하루 6마일의 느린 행정으로 내려오지만 3일은 가장 빠른 속달로 내려보내진다. 같은 아비의 5 아들이 같은 범죄가 있다면 그들 중 한 명은 가족을 존속시키고 노쇠한 부모를 돌보기 위해 사면된다. 중국은 악덕을 처벌할 뿐만 아니라 선덕을 포상하기도 한다. 이 도시 런던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가난한 땜장이가 사는데 그는 7 아들을 교육시켰다. 이들은 모두 바로 이런 때에 무기를 들고 조국을 위해 싸우고 있다. 이 땜장이가 이런 중요한 봉사에 대해 국가로부터 무슨 상을 받을 것이라고 당신은 생각하느냐? 이 세상에서는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한다. 영국이라는 이 땅에서는 아무런 상도 안 준다 이거야. 중국에서는 이런 경우에 상을 주고 아들 하나는 병역을 면제시켜주거나 2명을 면제시켜주거나 이렇게 해요. 그의 아들들은 전쟁이 끝나면 아마 불황자로 이 교구에서 저 교구로 뛰어다닐 것이다. 그리고 그 노인은 일할 나이가 지나면 어느 교도소에서 재수로 죽을 것이다. 반면 중국에서는 이런 덕스런 신민이라면 보편적 존경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의 봉사는 관록으로 포상되지 않으면 적어도 부역 면제로 포상될 것이다. 그는 잔치에서 왼편 상석에 앉을 것이고 만다린들은 공손을 표현한 것을 자랑으로 여길 것이다. 우리 조선시대에는 왼쪽이 늘 상석이에요. 그리고 남자가 부부가 있으면 왼쪽에 서야 상석에 서는 거고 여자는 오른쪽에 서는 거. 오늘날은 반대로 됐죠. 영국 법률은 악덕을 처벌할 뿐이지만 중국 법률은 더 많은 것을 한다. 즉 중국 법률은 미덕을 포상하기도 한다. 중국에서 배움과 학문은 번성하고 있다. 영국인들은 실은 이 계산, 연간 출판되는 서적의 총량 계산으로부터 추정되는 것만큼 유식하지 않다. 우리는 모든 기술과 과학을 완벽하게 아는 사람들을 거의 만나지 못한다. 일반인들은 이런 광범한 지식의 능력이 없고 저 책들의 저자들은 적절한 선생들이 아니다. 중국에서는 황제가 저작권이 있는 왕국 내의 모든 박사들을 친히 다 알고 있다. 또 중국인들은 당신들만큼 학문에 정통하고 유럽의 백성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여러 기계의 달인들이다. 많은 중국인들은 자기의 국어만이 아니라 서양의 언어와 학문까지도 완전히 잘 알고 있다. 중국의 선비 사회는 협력 정신이 지배한다. 그러나 유럽의 식자 사회는 반대다. 식자 공화국은 유럽인들 간의 아주 흔한 표현이지만 유럽의 식자들에게 적용될 때 상상할 수 있는 한에서 가장 황당한 표현이다. 이 이름으로 불리는 사회보다 공화국 같지 않은 사회가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서로 그냥 악담하고 음해하고 씹는 데가 식자공화국이라는 데인데 우리나라도 현재 우리나라 학계는 시기 질투심으로 완전히 미만된 사회예요. 절대로 인정해주지 않는 거야. 다른 학자가. 근데 지금 프랑스도 그래요. 프랑스의 뛰어난 학자 미셸 푸코 같은 거 보면요. 동시대인을 한 놈도 인용을 안 해. 그 사람이 인용하는 건 100년은 넘어가야 인용을 하는 거야. 에? 서로 완전히 인정하지 않는 질투심의 사회야. 무슨 식자공화국이에요. 리퍼블리크 어찌고 러니드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아까 그 이병환이라는 젊은 학자는 엄청난 거요. 에? 나와
차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100년 전 사람은 아닌데. 이 표현으로부터 우리는 식자들이 통합되어 단일한 단체를 이루고 그들의 이익을 결합하고 동일한 의도에서 합치를 이룰 것으로 상상하기 쉬울 것이다. 이것으로부터 그들을 중국의 선비사회와 비교하기 쉬울지 모른다. 중국에서 각자는 정당한 성복을 인정하고 모두가 무지나 질투심에서 서로 방해하려고 시도함이 없이 학문의 전당을 건설하는 데 이바지한다. 그러나 여기 영국에서 식자들의 국가는 아주 다르다. 이 상상적 공화국의 모든 구성원은 지배하려고 하고 아무도 성복하려고 하지 않는다. 비슷하지. 지금 우리 학교하고 비슷하고 프랑스 현재 학교하고도 비슷해. 각자는 자기 동료를 같은 추구에서 지원자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적수로 간주한다. 많은 중국인들이 서양의 언어와 학문도 완전히 잘 알고 있다는 구절은 과장이다. 강희제는 심의를 기울여 서양의 수학, 천문학을 배웠지만 옹정제, 건융제 및 일반 중국인들은 선교사들의 서양 언어와 학문을 활용했을지언정 스스로는 이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국의 고위 관리들도 서양 언어와 학문에 대해 유사한 태도를 취했다. 중국은 선교사들과 영국 중개상들이 중국에 주재하는 것을 허가해 주지만 중국인들은 좀처럼 해외로 여행하는 일이 없고 내국인에게 여행을 허가하지도 않는다. 이런 문화적 고립 때문에 중국인들의 유구한 발명 재능은 종종 순수한 무식으로 굴러떨어지기도 한다. 중국인들은 이성을 사랑하고 죽는 것을 싫어한다. 그래서 장대한 장례식을 좋아한다. 이처럼 세계 시민은 중국에 관해 황당한 이야기들과 비교적 정확하고 중립적인 이야기들을 뒤섞어 놓고 있다. 다만 당시의 중국 열풍 때문에 골드스미스가 부지부식간에 대세를 추종하는 대목에서 중국을 이상화하는 대목들도 많이 끼어들어 있다. 그러나 그 자신은 어떤 열강의 낌새도 그리낌도 내비치지 않고 있다. 세계 시민의 중국 정원론. 세계 시민의 뜻밖의 독특한 점은 골드스미스가 윌리엄 템플 포드 포프, 에디슨, 체인버스 등 중령 가든의 예찬자와 설계자들보다 중국 조원술의 핵심을 찌르고 있는 점이다. 편지 31일. 여기 이 대목은 참 신기한 부분이에요. 중국의 정원을 파악하는 데는 이 전문가보다도 정확한 데가 있고 그 핵심을 아는 데가 있어요. 자. 편지 31을 분석해 보면 골드스미스는 영국의 전통적 정원을 능가하는 중국 정원에 대해 중령 가든의 설계자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일단 골드스미스는 리엔츠의 눈과 입을 통해 영국의 중령 가든 중령 가든은 차이니스 앤 잉글리시, 차이니스 잉글리시 가든을 중령 가든이라고 내가 번역했어요. 영국 가든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영국 가든은 중국 스타일이에요. 차이니스 잉글리시 가든, 중령 가든. 영국의 중령 가든 운동에 대해 언급하고 중국 정원과 영국 정원을 비교하며 그 수준 차이를 설명한다. 영국인들은 아직 조원수를 중국인과 동일한 완벽성 수준으로 끌어올리지 못했지만 최근 중국인들을 모방하기 시작했다. 이제 자연은 이전보다 더 큰 마음으로 추종된다. 나무들은 극도로 번창하며 솟아올라도 인용되고 뇌물은 더 이상 본래적 하상으로부터 강제로 이동되지 않고 골짜기를 따라 굽이치는 것이 허용된다. 아니 그냥 딱 시내가 있으면 쫙 반듯하게 해가지고 만들고 막 그러는 것이 루이 14세식인데 그런 거 안 한다 이거야. 자연스럽게 굽이굽이 흐르는 걸 놔둔 정원이야. 자생적 꽃들은 완결된 화단과 깎은 풀밭의 이용 가능한 목초지를 대체한다. 하지만 영국인들은 이 매력적 기회에서 우리 중국인들보다 한참 뒤떨어져 있다. 유럽인은 중국에는 일반적 디자인 아래 표현된 모종의 순도 높은 도덕을 포함하지 않는 정원이 없다고 우리가 그러면서 수풀과 시냇물 또는 동굴의 배치에서 나오는 어떤 고귀한 진리나 훌륭한 가르침들을 느끼는 만큼 지혜를 배우지 않는 정원이 거의 없다고 내가 말하면 내 말을 거의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중국 정원은 부잣집 정원은 길이 두 개예요. 이 길로 가면 악인들의 길이야. 거기는 가면서 뭐 여러 가지 흉악한 뭐 형상도 있고 뭣도 있고 막 그러는 길이고, 이쪽으로 하면 선한 데는 여러 가지 선한 글귀들도 좀 가끔 써져 있고 공자님 말씀도 하나 딱 써져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바퀴 뚝 돌고 나오면
선한 길로 나오게 되고 악한 길로 나오게 되든 간에 도덕적으로 뭔가 많은 교훈을 얻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정원은 거의 없다 이 말 중국에서는. 서양은 그냥 정원 만들어 놓고 좋다 그러고만 있지 거기에 도덕적인 훈화의 어떤 목적을 조금 더 섞어 놓고 있지 않죠. 자. 중년 가든의 주창자들은 대개 골드스미스가 강조하는 중국 정언의 이 도덕적 교화 측면을 포착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것은 중국 조원술의 특징에 대한 골드스미스 특유의 예리한 일가견으로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골드스미스는 중국 정언의 도덕적 측면을 더 상론한다. 리엔치는 캄시라는 곳에 있는 자신의 정원들을 상상으로 떠올려 설명한다. 당신은 눈으로 투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심어진 나무들의 두 숲을 사이에 있는 집으로부터 내려온다. 길 양편은 도자기 조각상, 그림 속의 아름다운 온갖 것들로 꾸며져 있다. 집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행로는 바위, 꽃, 나무, 감목들로 둘러싸인 그러나 모든 것이 마치 자연의 자생적 산물인 것처럼 배치된 영역으로 들어오도록 열려 있다. 당신이 이 잔디밭 위로 전진할 때 왼쪽과 오른쪽에는 서로 마주보는 아주 다른 건축법과 설계로 지어진 두 개의 대문이 서 있다. 그리고 당신의 정면에는 사원 하나가 허식이라기보다 차라리 미세한 우아미를 가진 구조로 배치되어 있다. 왼편 대문은 극도의 단순성, 아니 차라리 조야성으로 설계되었다. 담쟁이 넝쿨이 대문 기둥을 휘감고 가엾은 삼나무가 그 위에 걸려있고 시간은 돌의 모든 부드러움과 규칙성을 다 파괴한 것처럼 보인다. 이게 영어로 되어 있는데 영어로 아주 미세하고 그냥 문예적인 표현이라 내가 이거 번역하면서 정말 애를 먹었는데 그래도 꽤나 잘 돼 있지. 그리고 곤봉을 든 두 명의 전사들이 대문 접근을 호위하는 듯한 동작으로 나타난다. 용과 뱀들이 구경꾼들이 접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가장 무시무시한 자세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뒤에 펼쳐져 있는 원근의 시야는 극도로 어둡고 암울해 보인다. 낯선 자는 득자는 지나가라 라는 모토에 따라서만 들어가도록 유인된다. 반대편의 대문은 아주 다른 형태로 만들어졌다. 건축은 가볍고 우아하고 유혹적이다. 꽃들이 기둥을 둘러싸고 화관의 형태로 걸려있다. 모든 것이 가장 정밀하고 가장 달인다운 공법으로 완결되어 있었다. 이 대문이 지어진 바로 그 돌은 여전히 세레미를 보존하고 있다. 달인의 손으로 만들어진 ним프들은 가장 고혹적인 자세로 낯선 자를 가까이 접근하도록 손짓한다. 반면 그 뒤에 눈이 닿는 만큼 멀리 펼쳐져 있는 모든 것은 유쾌하고 화려하고 무한한 기쁨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토 자체는 낯선 자를 초대하는 데 이바지한다. 대문 위에 보호될 수 있다 라는 말이 쓰여 있다. 리엔치는 이 정언의 건축적 배치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도덕 훈화의 취지로 종합한다. 바로 이 시점에 나는 암울한 대문이 덕성으로 가는 길을 표현하려고 설계된 것이고 반대편의 대문은 악덕으로 가는 보다 기분 좋은 통로를 표현하려고 설계된 것이라는 것을 당신이 깨닫기 시작할 것이라고 상상한다. 구경꾼이 언제나 그토록 많은 유혹물들을 그에게 제공하는 대문을 지나 들어가도록 유인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단지 자연스러울 따름이다. 나는 언제나 이 경우에 구경꾼이 알아서 선택하도록 놓아두었지만 일반적으로 구경꾼이 가장 많은 유흥을 약속하는 왼쪽 문을 택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중국 정언의 이런 의미들은 중년 가든의 대표적 설계사들인 포프나 체인버스도 알지 못했던 것이다. 골드스미스는 이들이 당연히 몰랐던 두 대문 뒤 정원 풍경의 심장부도 보여준다. 일단 왼쪽 대문 뒤의 심장부다. 구경꾼이 악의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바로 나무와 꽃이 가장 기분 좋은 인상을 만드는 식으로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그가 계속 더 멀리 들어감에 따라 풍경은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그는 정원이 야생의 분위기를 취한다는 것을 부지불식간에 깨닫게 된다. 그리고 길들은 보다 복잡해지고 그는 내려가는 것처럼 느끼고 무서운 암석이 머리 위에 걸려있는 것처럼 보이고 암울한 동굴, 갑작스런 절벽, 어서서한 폐허, 매장되지 않은 해골 무더기, 보이지 않은 물로 야기되는 소름 끼치는 소리들이 처음에 그토록 멋지게 보였던 것들을 대체하기 시작한다. 이제 돌아가려는 시도는 헛되다. 미로는 나를 빼고 누구에게나 너무 당혹스러워서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 없다.
간단히 자신이 본 것으로 인한 공포와 자기 선택의 경솔함을 충분히 인상적으로 느꼈을 때 나는 감춰진 문을 통해 처음에 그가 길을 잃은 장소로 되돌아가는 지름길로 그를 데려온다. 윌리엄 템플, 체임버스와 포프는 도덕 군화를 풍경으로 시연하는 중국 정원의 이 이런 심장부와 그 윤리적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다. 다음은 오른쪽의 암울한 대문이다. 그 대문의 외양에 구경꾼의 호기심을 끌 것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구경꾼은 그 모토의 용기를 얻어 일반적으로 전진한다. 입구의 어둠, 그의 길을 방해하는 듯한 무서운 형상물들, 구슬픈 녹색의 나무들이 처음에 그를 질리게 만들려고 공모한다. 하지만 그가 앞으로 들어감에 따라 모든 것이 열리기 시작하고 보다 기쁘게 하는 모습을 띠게 된다. 아름다운 폭포, 화단, 과일이나 꽃송이가 주렁주렁한 나무들, 예기치 않은 시냇물이 장면을 향상시킨다. 이제 구경꾼은 그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가 전진할수록 모든 자연이 더 아름다워지고 전망은 그가 더 높이 갈수록 넓어지며 공기 자체도 더 순수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예기치 않은 아름다움에 의해 이렇게 유쾌해지고 행복해졌을 때 나는 마침내 그를 정자로 데려간다. 그는 그곳으로부터 정원과 주변의 전경을 볼 수 있고 그곳에서 그는 덕성으로 가는 길이 행복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자인할지도 모른다. 중국 정원은 이처럼 하나의 조경미학이자 동시에 윤리학이었다. 그러나 윌리엄 템플, 포프, 에디슨, 체임버스 등의 조언론은 중국 정원의 사라와지와 자연의 모방 측면만을 중심에 논하다가 단순한 정원 미학 속으로 함몰되고 말았다. 골드 스미스는 이들과 달리 나름대로의 예리한 투시력으로 중국 정원의 또 다른 기본 성격을 정확히 포착하고 있다. 자, 사라와지라는 말은 한번 설명을 여러 번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라와지는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추적해서 판단해 본 바에 의하면 일본 말에서 유래했어요. 그리고 이 사라와지 중국의 정원 방법을 사라와지라고 하는 뜻은 아무렇게나 놔둔다는 뜻이야. 자연 그대로 놔둔다는 뜻을 사라와지답다. 인위적이거나 어거지가 없다 그런 뜻으로 사라와지가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어떻게 윌리엄 템플이 처음 쓴 말인데 사라와지는 어떻게 이 말을 들었느냐. 이 사람이 네덜란드에서 오랫동안 외교관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일본식 정원, 중국 정원을 일본식으로 꾸며놓은 것을 네덜란드 상인들이 일본서 보거나 중국에서 보고 네덜란드에 그런 정원들을 여기저기 많이 만들어놨어요. 지금도 그게 남아있다고. 이 사라와지 좋은 술로 만들어진 정원이 거기서 정기적으로 가서 거기서 휴식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이게 일직선으로 기하학적 무늬로 되어 있는